네, 안녕하세요. 저는 CIRS 그룹 코리아 박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그 중국 화장품 등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중국 화장품 법규 대응 전략 및 품목별 유의사항입니다. 지난 6월 29일이었죠. 그 30년간 시행해오던 중국의 그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를 대체할 신조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인데요. 이 조례는 중국 화장품 역사상 가장 엄격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중국 화장품 시대를 대표할 그런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2021년 1월까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지금 이 신조례와 앞으로 이제 후속적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들의 그 빠른 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선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 대해서 그 간단한 연역과 그다음에 구조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현황과 등록할 때 그 품목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그다음에 영유아 화장품,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CIRS 그룹의 업무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인데요. 우선 간단한 연역을 보시면 1989년도에 그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가 발표가 됩니다. 이 조례는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30년간 시행해 왔고요. 2014년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의견 수렴 원고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그 원료 관리, 생산 경영 그리고 광고 홍보에 대한 규정이 보완이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방식에 대한 감독 관리도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2015년에는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그 개정 초안이 발표가 됐고요. 이 초안에 그 사중과 사후 감독의 그 중점을 두어서 그 구체적인 그 권한 이양의 그 맥락을 나타냅니다. 2018년에는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입법조사가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일반 화장품이 등록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일 날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그 초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난 6월 29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 법규는 2021년 1월부터 그 시행이 됩니다. 네. 넘어가면 될까요? 안 넘어가는. 네. 네. 그러면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화장품의 정의를 좀 보다 구체화했는데요. 구조례에서는 인체 표면의 모든 부위라고 명시를 했는데 신조례에서는 피부, 모발, 손톱, 입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신조례에서는 그래서 단순 청결 목적으로 하는 일반 비누에는 적용하진 않지만 미백 같은 특수한 효능의 비누는 화장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치약도 일반 화장품 규정을 참고하여 관리는 하지만 화장품에 속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특수용도와 비특수용도 화장품이라는 이 명칭에서 특수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조례에서는 9가지로 그 구분을 했던 그 특수 화장품이 신조례에서는 5가지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 화장품의 그 위생 허가증 유효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렇지만 그 특수 화장품은 허가 관리, 일반 화장품은 등록 관리를 받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례에 따라서 그 허가받은 그 발모, 제모, 그다음에 재치 등의 그 일부 제품은 그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이 유예 기간 동안에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유예 기간 이후에는 생산과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 인공 원료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 위험도에 따라서 허가 관리와 등록 관리로 구분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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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부제라던가 자외선 차단제, 그다음에 착색제 같은 그런 특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고위험성의 그 신원료는 NMPA의 그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저위험도의 그 신원료는 등록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규로 등록하고 그 허가받은 그 신원료는 3년간의 관찰 기간을 두고요. 이 3년 기간 동안에 그 NMPA의 그 안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매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3년 기간의 그 관찰 기간 동안 그 품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NMPA는 그 등록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3년 관찰 기간 동안 그 안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 화장품 원료 목록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그 관리 책임을 강화했는데요. 제품 품질 안전 관리를 진행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이 담당자는 그 관련 그 전문 지식을 갖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다음은 그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최종 판매되는 그 개별 제품에도 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요. 필수 표시 내용과 그다음에 표시 금지 내용을 언급을 했고, 이 필수 표시 내용 외에도 뭐 원산국이라던가 그런 표기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라벨 관련된 그 규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그 화장품 광고 및 그 홍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제품과 그 성분의 그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서 그 반드시 과학적인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없다면 허위 광고로 해당이 돼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처벌이 강화가 됐는데요. 30년 만에 제정된 이 조례는 그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벌금 부과라던가 뭐 생산 중지, 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내 중국 정부는 그 신조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실시 조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이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의 발표는 중국 내 그 자체 브랜드의 그 경쟁력이라던가 그리고 그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앞으로 그 중국 화장품 그 시장에 대한 그 경쟁력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현황입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비교적 빠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중국 화장품 판매 증가율이 약 12%로 2019년 중국 전국 소비 품목별 판매 금액이 일상용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중국 화장품 산업 규모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고요.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과 이제 소비 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5년도까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1월부터 5월 달까지의 판매 총액이 19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4.9% 정도 감소를 했지만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조금 낮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시장에서는 스킨케어 제품이 51.7%의 점유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메이크업 제품의 규모는 10.4%에 그쳤는데 주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이 젊은 여성에게 집중되는 데에 비해서 스킨케어 제품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층이 훨씬 두껍습니다. 그럼 일반 화장품과 이제 특수 화장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화장품은 등록이라고 하고요. 특수 화장품은 허가라고 하는데요. 왼쪽 상단이 일반 화장품 수입 행정허가 수량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등록 제도에 따른 도입에 따른 등록증 발급 수량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 상해 푸동 시건 첫 해에만 681개의 제품이 등록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2267개 그리고 2019년에는 27,686개의 제품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승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특수용도의 연도별 허가 현황인데요. 2014년도에 미백 제품이 이제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2015년도에 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하지만 일반 화장품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량으로 특수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보다는 더 엄격한 승인 절차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과 허가의 절차를 비교해 봤는데요. 우선 사전 준비는 동일하고요. 이제 샘플 테스트에서부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샘플이 시험소에 도착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검측 기간은 일반 화장품은 3개월에서 4개월, 그다음에 특수 화장품은 6개월에서 8개월인데요. 특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효능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샘플 테스트 기간 동안에 등록 문서를 준비를 하는데 이 등록 문서는 검측 보고서와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하고 일주일간의 행정심사 후에 등록증이 발급이 되고요. 이 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는 수출하는 과정에서부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특수화장품은 검측 보고서와 등록 문서들을 제출을 하면 행정심사와 기술심사를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이 기술심사까지 완료를 해야만 위생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생허가증이 발급이 돼야만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화장품이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특수 화장품은 효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 12개월은 예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일반 화장품과 그 특수 화장품의 관리에 대해서 그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책임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품은 경례 책임자라고 부르고 특수 화장품은 재중 신고 책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 일반 화장품은 이 경례 책임자 소재지가 있는 그 지방약품감독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요. 특수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재중 책임회사나 경례 책임자를 가지고 있어도 각각 시스템에 그 등록을 해야 하고요. 온라인으로 먼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원본을 제출하는 그런 그 일반 화장품에 비해서 특수 화장품은 모두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화장품은 비한증이 발급이 된 후에 기술심사를 진행을 하고 특수 화장품은 행정심사와 기술심사가 끝난 뒤에 위생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화장품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고요. 하지만 그 위생허가증은 4년 유효기간이 4년이었는데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례 책임자와 재중 책임회사를 좀 간단하게 비교를 했는데요. 우선은 그 등록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위험장을 작성을 해서 공증을 받고 이제 그 제출을 해서 그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발급받는 거고요. 다른 이제 큰 차이는 이제 그 책임 범위입니다. 특수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행정허가와 관련된 그 서류에 대한 책임만이 있는데 경례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수입, 경영, 그다음에 품질 안전 이런 데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수에 비해서 그 훨씬 그 책임 범위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례 책임자는 제품이 주체가 돼서 그 제품별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개의 경례 책임자를 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 특수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신상 업체가 주체이다 보니까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재중 책임회사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검측을 진행을 할 때 샘플에 대한 그런 요구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로트 번호가 모두 다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품목별 유의사항입니다. 우선은 먼저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우선 그 특수 화장품 중에서 가장 많이 허가받은 제품군이 바로 이제 미백 제품과 이 자외선 차단 화장품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그 자료 요구에는 뭐 성분의 요구, 그다음에 뭐 품질 안전 통제 요구, 또 리스크 평가 보고서, 또 기술 보고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사용한 그 처방에서의 그 원료 사용 목적과 그 함량에 대한 규칙 요구에 좀 주의해야 하고요. 일반 화장품과 그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그 이제 주물 라벨에 SPF와 그 PA 등급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체 안전성 테스트 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검측 요구에 대해 보면은 우선 이 표는 우선 2019년도에 발표한 그 화장품 등록 및 비한 검측 업무 규범에 그 여러 가지 새로운 검측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검사 항목들입니다. 그 처방에 만약에 그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한 그 비자외선 차단제 제품이라면 그 화학 자외선 차단제 함유량을 검측을 해야 하고요. 또 눈에 쉽게 그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그 급성 안 자극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인체 피부 패치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그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그 자극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피부에 중복해서
이제 가리지 않고 그 개방형으로 하는 그 도포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능 평가로는 그 SPF 값을 검측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그 샤워 제품이라던가 뭐 네일 제품 그리고 향수 제품을 뺀 나머지 그 비자외선 차단류 그 화장품에 이 그 화학 자외선 차단제 함량이 있다면 함량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SPF 값을 측정해야 합니다. 또 PA 등급을 표시한 제품에는 그 PFA 값을 측정해야 하고요. 방수 혹은 수영, 뭐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라는 그 표시가 있는 제품에는 반드시 방수 성능도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 CIRS의 등록 경험으로 봤을 때 검측에서 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있는 비자외선 차단제와 그리고 이제 SPF와 그 PA 그 등급에 대한 그 효능 시험의 검증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부 국가에서는 그 나노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의 검측했을 때 그 검측 값이 더 낮게 나올 수가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물 라벨에 대한 요구인데요. 일반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그 자외선 차단 지수를 그 중물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SPF와 PA 등급은 그 제품의 실제 측정값을 근거로 그 표시하도록 하는데 SPF 값이 이보다 작을 때는 자외선 차단 효과로 볼 수가 없고요. 2에서 50 그 사이에는 그 실측 값을 표기를 하고 50 이상일 때는 50 플러스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PA 등급은 그 PFA 값에 따라서 그 최대 4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스포츠용 자외선 차단 제품도 최근에 인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품들은 허가 받을 때 그 방수 성능 테스트를 반드시 측정해야만 그 관련된 문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수 성능을 측정하지 않았거나 이 방수 성능 측정 후의 값이 50% 이상 감소가 된다면 그 방수 효과로 표시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방수 성능 측정 전과 그 후의 값을 같이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방수 성능 측정 후의 값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 제품의 그 SPF 표시가 중국 내 표시 요구랑 부합하지 않을 때는 중국 내 실측값으로 표기해야 하고요. 중국 내 실측값으로 표기된 그 단상자를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중국 내 실측값이 더 높을 때는 라벨에만 따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또 만약에 연장할 때 그 허가증 기간 동안에 그 수입 실적이라던가 판매 실적이 없으면 그 전체 검사를 다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어린이 화장품인데요. 그 어린이 화장품은 그 일반 그 성인 화장품과 동일한 그 법규를 적용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그 어린이 화장품 신고 및 심사평가 지침이라는 그 추가 그 규정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이 지침에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그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신고할 때는 그 안전성에 기반한 그 제품 전성분과 전체 원료의 그 분석 보고서 그리고 원료 선택의 원칙과 제조 공정, 품질 안전 통제 등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 제품 중문명에 어린이에 적합한 뭐 설명이나 뭐 그림 같은 그런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중물 라벨에는 어른의 보호하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꼭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 미백이나 뭐 탈모, 주름 제거, 펌 이런 그 효능과 관련된 성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로 등록된 제품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유일합니다.
그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는 그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그 다양한 그 지표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사용 제한 원료표와 사용 허용 방부제표의 그 일부 원료에는 그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살리실릭 애시드가 방부제로 쓰일 때는 3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표기를 주물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성분을 방부제가 아닌 다른 그 사용 목적으로 그 사용을 한다고 해도 그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사용 목적도 따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2019년도까지 그 등록된 어린이 화장품은 총 112개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판매 중지 의견이 포함된 그 심사 의견이 제기된 제품이 44건이고요. 주로 이제 라벨 표시 사항이라던가 사용량 분석의 오류, 그다음에 자료 부족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 성인용 화장품에 비해서 그 어린이 화장품은 심사가 더 엄격하고 신중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피부가 연약한 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그 안전성에 대한 큰 그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조나 그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도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던 그 손 소독제와 세정제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소독 제품으로 분류가 되고 화장품과는 다릅니다. 그 위험도에 따라서 고위험도, 중위험도, 그다음에 비교적 낮은 위험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손 소독제는 중위험도에 해당이 됩니다. 손 세정제는 제품의 그 외포장에 표시된 그 표시 사항에 따라서 소독 제품인지 화장품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외포장에 살균, 향균, 세균 억제 기능 이런 그 문구가 있다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그 소독 제품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 효능에 대한 기준은 그 아래 보시는 표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그 청결 기능이라면 그 화장품으로 분류해서 그 NMPA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소독 제품으로 등록할 때와 이제 화장품으로 등록할 때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두 제품의 공통점은 그 책임 단위입니다. 반드시 중국 법인이어야 하고요. 그 영업 범위에 소독 제품은 소독제 관련된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화장품은 화장품과 관련된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 제품의 경우에는 보통 그 수입업체가 책임의사가 되는데 만약에 이 책임 단위가 변경이 된다면 그 새로 다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화장품은 그 경례 책임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등록 절차는 다시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소요 기간도 그 소독 제품보다 그 화장품이 훨씬 조금 더 길고요. 이유가 이제 시험 기간 차이인데요. 화장품은 3개월에서 4개월인데 소독 제품은 제가 지금 4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그 표에는 만들었지만 실제 저희가 진행을 해봤을 때 이것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보다는 좀 더 길다는 거 명시해 주시고 소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화장품도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 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그 소독제 원료 리스트 및
그 사용 제한 물질을 포함한 그 14개 강제 국가 표준을 승인했다는 발표문을 공시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GB 38850-2020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그 비활성 성분의 개념을 처음 제시를 했고요. 이게 뭐냐면 그 소독제 그 처방에 뭐 부식 방지, 뭐 안정, 뭐 스킨케어, 뭐 pH 조절, 뭐 착향과 착색 이런 그 보조 작용을 하는 물질로 그 소독 제품의 그 비활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5가지 성분 리스트와 그 성분의 사용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독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사용하는 그 비활성 성분은 모두 이 그 115개의 원료 리스트 안에 있어야 하고요. 또 제품의 사용 범위가 그 비활성 성분의 그 허용 가능한 사용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지 성분과 그 사용 제한 성분은 소독제 원료 및 그 금지 제한 물질 표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등재된 그 사용 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사용 제한 물질의 경우에는 그 사용 부위에 따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 이제 질병에 대한 치료 작용이라던가 그 효과를 허위로 또 과장해서 사용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CIRS 그룹의 업무 소개인데요. 우선 저희 CIRS 그룹은 그 중국 화장품 관련 그 전 분야의 업무 대행이 가능하고요. 연간 2,000건 이상의 제품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NMPA와 그 각 성급 관리 기관과 그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그 자문과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그 NMPA 실제 심사원이신 두 분을 초청해서 그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해외 인증 업무는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같은 신단방 국가도 가능하고요. 또 유럽과 미국 지사를 활용한 그 인증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11일에는 그 민간 기관 최초로 그 CIRS 그룹의 그 CNK 시험소가 그 등록 시험 기관으로 그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관련 검측 진행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유통과 총판과 관계없는 그 완전한 제3자 경례 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례 책임자와의 그 무역 갈등과 같은 그런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 CIRS 그룹은 법규 대응, 시험, 교육 세미나, 그리고 컨설팅, 인증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록, 또 마스크, 또 식품, 소독제, 또 GB 테스트와 그 국내 인증 및 일본 지스 인증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해외 규격 인증 지원 획득 지원 사업이라던가 수출 바우처 같은 그 정부 지원 사업의 그 수행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